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산성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잘들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생태계 보존과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생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특성을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요. 그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생물들의 다양성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태계는 영어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지역의 생물 공동체와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무기적 환경이 종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을 토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 내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 얘기는 결국 이곳과 저곳 장소에 따라서 생태계가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생물 공동체와 무기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물, 동물, 그 밖에 여러 가지 또 미생물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생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무기적 환경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옆에 그림을 보시면 바로 그러한 생태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생물 공동체는 이 그림에 요 지역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최전방에 녹색 식물이 있습니다. 생산자라고 하는 녹색 식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소비자가 있죠. 이 녹색 식물을 먹고 생존하는 1차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초식식물들, 초식동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이 아래에 있는 식물과 또 1차 소비자들을 먹고 사는 그러한 2차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생물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물 공동체를 서포트해주는, 지지해주는 무기적 환경으로서 태양이 있고요. 에너지원이죠. 생태계를 살아있게끔 만들어주는 에너지원으로서 태양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죠? 태양빛을 받는 토양이 있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녹색 식물들이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죠. 흙이 없는 곳에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식물들은 물속에 살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무기적 환경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무척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무기적 환경 또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공기죠. 이 부분에 있는 공기. 그래서 특히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온과 습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습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생물들의 생태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온도가 유지되느냐, 한대냐, 냉대냐, 온대냐, 열대냐, 아열대냐 이런 식의 평균 기온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고 그 기후라고 하는 것은 서식지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습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결국 무기적 환경으로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기능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기능들이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고정하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에너지를 활용하는 또 그러한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물질을 변환시키고 또 전달하는 또 그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얽히고 얽힌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러한 복잡계 내에서의 각각의 기능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은 1935년에 텐슬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뭐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하나의 종이면 종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그것을 하나의 통합된 개로서 우리가 바라볼 때 생물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통합개로서 생태계라고 하는 개념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것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창출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텐슬리가 한 말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것들 상호 간의 관계를 지닌 생물과 무기적 환경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생물과 무기적 환경이 하나로 통합된 그러한 생태계 개념을 텐슬리가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된 개로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물들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종만 하더라도 150만 종에 이르고요. 확인되지 않은 종까지 다 합치게 되면 대략 30만 종 정도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의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또 기존에 있던 종도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생물 세계는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흐름이 결국 인간의 존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문제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종들이 급속도로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 균형이 교란되면서 서식지의 파괴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의 종 전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종의 생성 속도보다 종의 멸종 속도가 더욱더 빠르고 결국 이렇게 가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생물종의 멸종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몇몇 종의 멸종은 단순히 그 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태계라고 하는 참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계 속에 한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유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체를 우리가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요. 그래서 생산자는 녹색 식물로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에 의해 녹말, 포도당 만들고 그것을 또 합성을 하면 녹말이 되는데 탄수화물들입니다. 탄수화물 만들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몸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들이 소모할 그러한 에너지를 자신의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자인 녹색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를
고정함으로써 생태계의 기초를 놓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의 영향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종속 영양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앞서 우리가 생산자인 녹색식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종속영양생물입니다. 그래서 종속영양이기 때문에 스스로 태양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동화할 수는 없고요. 이미 만들어진 그러한 높은 에너지 함량을 가진 물질들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식물성일 수도 있고 동물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 1차 소비자냐 2차 소비자냐가 나눠지겠지만 어찌되었든 다른 생물의 몸을 먹음으로써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를 하게 됩니다. 물론 먹는 행위는 에너지 섭취뿐만 아니라 몸이 성장하고 또 물질 대사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한 필요한 물질들을 계속 섭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분해자가 있습니다. 분해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생태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세균이나 미생물이 그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생물들이 분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만 생태계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자들은 생태계 내에서 유기물질들을 분해시켜서 무기물질로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수명을 다한 그런 생물들이 죽더라도 그 사체들이 널려 있지 않고 결국에는 깨끗한 환경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분해자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기능적 존재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단계별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는 물질 교대와 에너지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내에서 순환을 하게 돼요. 돌고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CO2를 보면은요, 탄소 성분을 가지고 있죠. 탄소가 생태계 내에서 어떻게 순환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기 중에 있는 탄소는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빨아들입니다.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탄소를 빨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성분들과 섞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죠. 탄수화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탄수화물이 1차 소비자인 소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소는 그렇게 받은 탄소를 가지고 자기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자신의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그것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가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가 또 나오게 되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또 생물들의 호흡 과정에서 생성된 그러한 CO2에 의해서 보충이 됩니다. 물론 식물도 호흡을 할 때 CO2를 내놓게 되겠죠. 그리고 소가 내놓은 배설물, 그리고 그 배설물을 분해시키는 분해자들, 세균이나 미생물이 배설물을 분해시킴으로써 그것을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영양분의 형태로 이렇게 토양 속에 비축을 해놓게 됩니다. 물론 이 생물 자체의 사체도 또한 이렇게 죽어서 결국에 토양에 영양분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영양분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분해자인 세균이나 미생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라고 하는 성분은 생태계 내에서 돌고 돕니다. 어디로 사라지거나 새로 보충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반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요, 생태계 내를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흐를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태양을 받아서 녹색 식물이 에너지 대사를 하고, 즉 생산자죠. 생산자로 일단 에너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소한테 갑니다. 또 소를 먹는 2차 소비자한테 갑니다.
그럼 각 단계에서 이렇게 얻은 에너지들은 생물들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소모를 시킵니다. 이런 식 저런 식으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생체 내에서 소모를 시키고요. 소모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 열의 형태로 이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존해 나가면서 이렇게 열의 형태로 에너지들을 방출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분해자한테 보내기도 하죠. 결국 이렇게 한번 들어왔던 태양 에너지는 이 생태계 과정을 다 거치면서 사라져서 열의 형태로 결국 모두 다 방출되기 이릅니다. 이렇게 에너지는 생태계 내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2차 소비자였던 게 다시 1차 소비자에게, 1차 소비자였던 게 다시 생산자에게 이렇게 거꾸로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요. 계속 일방 통행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물질 순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이 합성되면 그 일부는 생산자 자신이 사용하고, 그렇죠? 사용한다고 하는 말은 결국 유기물이 무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탄소 같은 것이 단백질을 구성을 했다가, 혹은 탄수화물인 단백질을 구성을 했다가, 또 그것이 이산화탄소로 호흡 과정에서 바깥으로 배출된다면 무기물이 된 거죠. 그래서 무기물이 되어 환경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머지 일부는 먹이 연쇄를 통해 저차의 소비자에서 고차의 소비자로 운반되게 이르고요. 그 과정에서 또 각 단계에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물질들이 이용이 됩니다. 이용된다는 의미는 또 무기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의 배출물이나 유체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될 때 다시 무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환경으로 되돌아오게 되고요. 영양분해 형태로 된 이 무기물들은 다시 식물에 의해서 태양빛을 받아서 유기물의 형태로 동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흐름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생물의 에너지의 원천은 태양이죠.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독생식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고 결국 화학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를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는 유기물 속에 그 태양의 에너지를 고정시켜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유기물들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또 자신들이 죽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생긴 유체나 혹은 그것들이 내놓은 배설물들이 분해자에 의해서, 균류나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얗게 되어 있는 화살표 부분이 바로 에너지가 되는 거죠.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1차, 2차로 갔다가 또 생산자의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2차 소비자 에너지가 분해자에게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유기물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각각의 생물들은 자신의 상태에서 계속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하면서 이렇게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녹색식물을 통해서 한번 생태계에 들어왔던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 4개의 지금 생태계 구성 원들에 의해서 소모되어서 열 에너지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유기물에 고정된 에너지는 먹이 연쇄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다음에 배출물이나 유체 형태로 분해자에게 들어가고요. 생물이 취한 에너지는 생물의 생활에 쓰이고 일부는 열의 형태로 배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길 때 얼마나 많이 넘기느냐 이런 거거든요. 어떤 영양단계의 에너지 E1에서 다음 영양단계 E2로 영양단계로 옮겨진 에너지를 E2라고 할 때 그 비율을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1분의 E2 곱하기 100은 에너지 효율이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영양단계의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이동량은 적어지지만 보시죠. 태양 에너지 이렇게 들어왔는데 생산자가 1차 소비자나 혹은 분해자에게 전달해주는 에너지가
받은 에너지와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결국 처음 들어왔던 양보다 적은 양을 다음 단계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의 이동량은 점점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절대적인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지만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 이렇게 올라갈수록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에너지 총량은 줄어들지만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개체가 받은 에너지를 몇 퍼센트를 다시 다음 단계로 물려주느냐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생산자보다는 1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보다는 2차 소비자가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받은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다음 단계로 넘겨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너지 효율은 크다. 에너지 이용 효율이 되겠죠. 에너지를 이용하는 효율은 더 고차의 소비자로 갈수록 커진다. 다시 말하면 토끼풀보다는 토끼가 에너지 효율이 크고 토끼보다는 늑대가 에너지 효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cological nich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 내에서 각각의 생물종이 갖고 있는 독특한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물 공동체가 있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이루어진 어떤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 공동체가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생물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생태적 지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먹이 연쇄 속에 그 생물종이 갖고 있는 특정한 위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물종이 생산자인가 아니면 1차 소비자인가 2차 소비자인가에 따라서 생태적 지위는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은 1차 소비자라 하더라도 또 어떤 종류의 먹이를 먹고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태적 지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들은 각각 하나의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를 같이 하는 두 종류의 종이 동일한 환경에서 공존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이 동일한 생태적 지위를 갖게 되면 그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엄청난 경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그 경쟁의 결과는 하나의 종이 소멸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 사이의 경쟁은 결국 생태적 지위를 단독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숲에 살고 있는 두 종류의 새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여기 있는 요 새하고 요 바깥에 있는 새하고 다르게 생겼죠? 네. 다른 종입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집을 짓는 곳이 같다. 둥지를 짓는 곳이 같다. 공간을 놓고 싸움이 벌어지겠죠. 또 둥지를 짓는 재료가 같다. 그럼 또 재료를 놓고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먹이 또한 비슷하다. 애호하는 벌레가 똑같다. 그렇다면 그 벌레를 놓고 또 엄청나게 두 종 간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것이 일치하게 되면 생태적 지위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에 의존하여 식성, 식물을 먹는 성질을 갖고 생활하는 그러한 동물이 있다면 동일한 종의 식물을 먹는다 하더라도 잎을 먹느냐, 껍질을 먹느냐, 수액을 먹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태적 지위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종은 동일한 종의 식물을 먹고 산다 하더라도 먹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생태적 지위 또한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풀을 먹지만 당연히 소와 나박류충은 풀을 먹는 면에서 같지만 생태적 지위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먹는 먹이에 있어서 공통점만 가지고 생태적 지위가 같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생활상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쉬고 또 어떤 방식으로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태적 지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찌됐든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생태적 지위가 다 다름으로 해서 공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 바이오디버시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150만 종과 모르는 것을 포함해서 3만 종의 맞습니까? 네. 3천만 종이네요. 그죠? 3천만 종의 미지의 생물종까지 포함해서 3천만 종의 생물종이 있는데요. 그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큰 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들을 생각해 보더라도요. 다양하죠? 그 많은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결국 한 100가지 정도 되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90여 가지입니다. 90여 가지 존재하는 그 원소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낸 엄청나게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질들의 수보다 더 다양한 종으로서 이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니 그 다양함에 우리는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특히 곤충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말이 곤충이지 이게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지구상의 가장 다양한 생물의 종류가 바로 곤충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사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진화론이 적응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생물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된 것은 지구 45억 년의 46억 년의 역사 속에서 생물의 물론 역사는 좀 더 짧습니다만은 한 38억 년 정도 되죠. 그렇게 긴 세월을 거치면서 또 몇 차례의 대량 멸종 사태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대량 멸종이 발생하고 또 새로운 종들이 다시 또 창출이 되고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번성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정말 적합한 최적의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고 그 풍요로움에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다양한 생물종들은 하나의 보화로서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물들의 의지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용도들이 얼마든지 그러한 생물들로부터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현재 식량과 유용한 화학물질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150가지가 있는데요. 적죠. 그죠? 1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20가지가 천연 성분이에요. 30가지 정도만이 인간이 공장에서 만든 그러한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인간들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천연 성분이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접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인간이 만든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것들이 자연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변형시켜서 활용하는 것이죠.
가령 목재 같은 거, 그죠? 또 우리의 의류를 구성하는 그러한 천연 성분들, 그죠? 또 우리가 매일 먹는 이러한 식품들, 또 말할 나위 없이 천연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물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물질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처 그 용도를 확인하지 못한 수많은 그러한 생체 합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의 우리 자손들을 위한 보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생물들이 산소를 생산하고 물을 정화시키고 오염물질을 여과시키며 토양 부식을 방지해주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생물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곤충들의 경우에는 수분을 시켜주는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매화라고 하죠. 충매화. 벌레들에 의해서 매개되어 수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식물들을 충매화라고 하는데요. 또 개구리와 물고기와 같은 새는 해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해충들을 잡아먹어서 해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홍합을 비롯한 수많은 수생생물들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당연히 식물과 미생물은 토양을 생성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물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물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적게 잡아도 1년에 3조 달러, 미화 3조 달러에 이른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생물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다시피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잔디도 이게 식물이니까 없다. 그럼 남는 거는 여기 분수 남네요. 그죠? 바위 남고 뭐 흙, 뭐 이 정도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 하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어떤 휴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생물로 인해서 풍요로워진, 그것도 다양한 생물로 인해서 풍요로워진 그런 환경이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엔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생물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을 해놓고요. 그것들을 함부로 남획하지 못하게 하고 더욱더 개체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0일에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들을 지정한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늑대죠.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객과에 속하며 산림지대에서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1960년대에도 간혹 목격되었지만 70년 이후에는 관찰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늑대의 서식처는 파괴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왜 파괴되었을까요? 결국 인간 때문이죠. 인간들이 늑대를 나쁜 동물이라고 해서 남획을 하고 함부로 죽이고, 늑대들은 어느 정도 숲이 깊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요. 결국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건설되고 또 도로로 인해서 숲과 숲이 절단이 되어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이들의 생활 공간은 협소해지게 되었고 필요한 먹이를 충분히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붉은 박쥐가 있습니다. 애기 박쥐과에 속하며 자연동굴, 폐광, 오래된 사찰 등에 서식합니다. 전국에 소수가 분포하고 있고 전남 한평에 국내 최대 개체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 길이 5cm 정도 되는 붉은 박쥐,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1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라소니가 있습니다. 고양이과에 속하며 한반도 북부 고지대의 울창한 산림에 소수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일종의 살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몸 길이는 한 1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 설화순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야생 동물들의 수가 줄어들므로써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먹이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어야 살아나갈 수가 있을 텐데요. 먹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동물원에서밖에는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넓적부리 도요가 있습니다. 도요과에 속하며 통과 철새입니다.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가는 그러한 철새인데요. 서해안과 낙동강의 갯벌과 염전 지역에 소수가 규칙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가 국내 최대 서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길이 15cm 정도 되는 새인데요.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부리가 넓적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넓적부리 도요를 방금 소개해드린 지역 외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빨리 조류학회에 신고하십시오. 환경부에 신고하셔도 돼요. 어찌됐든 이 종이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이만큼 그들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나서 더 번성할 수 있는 좋은 서식지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학새가 있습니다. 딱따구리과에 속하며 텃새로 참나무, 소나무, 잣나무, 밤나무 등의 대형 고사목이나 반고사목에 구멍을 뚫고 동지를 만들어 서식하지만 최근에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릉의 큰 학새가 유명했죠. 광릉에 수목원이 있고 거기에 큰 학새가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자연상태에서 좀처럼 보기가 어려운 참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꼬치 동자개가 있습니다. 동자개과에 속하는 어류로서 한국 고유종입니다. 낙동강 수계의 경북 영천과 경남 함양 등 물이 맑고 바닥에 자갈과 큰 돌이 있는 곳에 서식합니다. 꼬치 동자개, 몸길이 10cm의 어류인데요. 역시 깨끗한 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물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결국 개체수가 크게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식물입니다. 나도풍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난초과에 속하면 남부지방 여러 지역에 상록수 줄기나 바위 겉에 붙어 자랐으나 현재는 야생에서 보기가 힘들다. 6월이나 8월에 그림에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분홍색의 꽃을 피웁니다. 일종의 난이죠. 난인데 역시 생존하기에 꼭 필요한 그런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가 잘 유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암매라는 게 있습니다. 암매과에 속하며 제주도 한라산 정상 부근에만 자라는 작은 나무로 6월에서 7월 사이에 개화하고요. 그래서 이 암매가 노랗고 하얀 꽃을 피우는데요. 크게 멸종 위기에 봉착을 하고 있는 그런 식물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몇몇 생물종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큰 피해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종이 보호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큰 유익을 장차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식물의 경우에 다양하고 풍부하면 여러 가지 곤충과 초식동물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또 곤충과 작은 동물이 모이게 되면 이들을 먹고 사는 포식동물도 많아지게 되고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존재할 때 이런 생활 공동체가 빠르게 또 풍부하게 형성될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몇 가지밖에 없다. 그거 한 가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슬이 이렇게 풍족하게 가지를 뻗으면서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형성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빈약한 그러한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생태계는 쉽게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생태계 균형이. 그럼 더 많은 멸종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종들이 멸종되었을 때요, 야생동물, 동식물은 그 이용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멸종되었을 때는 그 무궁무진한 물질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원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물이나 동물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걸 자신의 몸에 저장하고 있고 그걸 활용합니다. 그걸 인간이 또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이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가 있죠. 새로운 약품이나 또 식량 자원들을 거기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공업화를 통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당장의 용도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쓸모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다양한 생물 종들의 가치를 잘 깨닫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